오늘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도발적이고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됐던, 문제는 이때가 종교적 검열이 심해지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정과는 비교가 안 되게 3개월 내에 그림을 수정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사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조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본 적 있으신가요? 피렌체에 가면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이 다비드상, 원본이 아니더라도 복제품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조각품이 검열에 의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검열을 겪은 것은 비단 다비드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명작들이 성스러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런 억지 가림을 당해야 했는데요. 다들 조금씩 교묘하게 가려진 그림들이 됐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체로 그렸다가 다시 덧그려서 옷을 입힌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이 정도 수정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도발적이고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됐던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기에 재판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사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73년 7월 18일 한 남자가 종교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 이름은 파올로 베르네제,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화가였는데요. 그를 향해 재판관은 매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가 이곳에 불려온 이유를 아는가? 피고가 그린 그림은 어디에 있나? 피고는 그림에 몇 명의 사람을 그렸나? 피고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가? 질문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재판정에 선 이유는 그가 그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었길래 이토록 문제가 되었을까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시 베네치아의 화려한 만찬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림이 그려졌을 시기는 배경인 베네치아가 상업도시로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인데요. 그걸 보여주듯이 그림 뒤에 솟은 화려한 건물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림 속 동물들을 보면 당시 베네치아가 얼마나 부유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치아에서의 화려한 만찬을 담은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역시 성서 속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의뢰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베로네제가 이 장면을 본인의 화풍대로 표현한 것이었죠. 문제는 이때가 종교적 검열이 심해지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약 18년간 로마 교회는 기존의 교리를 수정하면서 낮아진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에 관한 개혁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가 새롭게 내놓은 법령은 크게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첫째, 이미지는 성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둘째, 미신이나 더러운 장치들이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음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넷째, 미술은 성서 이야기나 성인의 일생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취하여 신심을 북돋아야 한다. 이 법령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마 교회의 눈높이에 맞게 미술품을 제작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 이때는 부를 쌓으면서 점점 더 위상이 높아지는 베네치아 공국을 로마 교회가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을 단순히 미술품에 대한 검열이 아닌 베네치아와 로마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촉을 세우고 있던 로마 교회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베네치아의 인기화가 베로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의 순환 전날 밤 12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재판관은 이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그려졌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코피를 흘리는 사람. 둘째, 할베르트라는 창에 도끼를 붙인 무기를 들고 있는 독일 용병들. 셋째, 허리춤에 앵무새를 댄 어릿광대. 넷째, 술에 취한 성 베드로. 다섯 번째, 베드로의 음식을 받는 탐욕스러운 성인. 여섯째, 포크로 이를 쑤시는 성인. 저 이 고양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데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발치에서 고양이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발로 지금 갖고 노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애묘인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재판관에게는 너무 거슬리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림 자체가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전달하고 이단자에게 이교를 설명하는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성서 내용 외에 현실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1527년 로마를 약탈했던 할베르트 창을 든 독일 용병이 최후의 만찬 속에 들어간 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재판관의 지적에 베로네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짧게 그의 질의응답을 볼까요? 사실 베로네세의 답변 태도는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A를 물면 A에 답해야 되는데 A를 그릴 수도 있죠. B도 그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 나가다가 결국 걸리는 게 바로 독일 용병을 그린 데서는 재판관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베로네세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가들도 그 정도의 해석의 권한은 있지 않냐라고 궁벽하게 답변을 하죠. 베로네제는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화가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소심하게 주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왜 이런 인물들을 그렸느냐는 재판관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자 저는 그들이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의 바깥에 위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선전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느껴진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당대 존경받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걸고 넘어진 거죠. 하지만 이 의견 역시 재판관에게 묵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은 베로네제의 입장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같은 주제로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베로네제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혼인잔치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한 여인이 포크로 이빨을 쑤시고 있는 장면도 먼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리어 이후에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카톨릭 내부가 작가에게 주었던 자유의 범위, 일종의 해석의 관용이 극히 좁아지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실제로 이 베로네제가 그린 그림이 해석이 지나쳤다고 볼 지점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로네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3개월 내에 그림을 수정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로네제가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랬습니다. 첫째, 그림 앞에 개를 삭제할 것. 둘째, 개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도상을 집어넣을 것. 셋째, 작품의 제목을 바꿀 것. 이 판결을 받은 베로네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세 가지 항목 중 단 하나의 항목만 따릅니다.
작품의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 대신 레이가의 향연으로 바꾸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계단 위에 글씨를 써 넣습니다. 왼쪽 계단을 보시면 그리고 레이가 그의 집에서 커다란 향연을 열었다. 오른쪽 계단은 누가복음 5장 이렇게 확실히 명시해 놓은 거죠. 제목을 바꾸면서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성인이 아닌 레이가의 향연에 참여했던 다양한 인물들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베로네제는 그림을 고쳐 그리지 않고도 재판에 지적받은 부가적인 인물들이 등장해도 무방한 주제로 제목을 바꾸는 방편을 고민했던 겁니다. 아니, 종교 재판에서 정한 내용을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나름의 방식으로 작품 제목만을 수정한 베로네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다시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당시 베네치아 공국의 파워가 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베로네제에게 종교 재판을 간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죠. 베로네제의 이후 작품에서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 이후 엄격한 로마 교회의 교리에 맞춘 회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1583년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작품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까 그림과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화풍이 달라진 건 베로네제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 지역의 화려함을 강조하던 회화 양식이 정숙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한 시대, 한 지역 전체의 회화 양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먼저 베네치아의 화풍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빌라 바르바로입니다. 건축가 팔라디오와 방금 우리가 봤던 베로네제가 협업했던 작품인데요. 그림이 건축과 어우러져서 완전히 인테리어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천장, 벽면에 가득한데요. 마치 이 공간에 들어가면 연극이 열리고 무대에 배우들이 항상 서 있을 법한 그런 공간 속에서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전대에는 상인으로서 바다를 누볐던 베니스의 지배층들이 이제는 땅을 소유한 귀족으로 변신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로네제 외에도 베네치아의 이 같은 화려한 그림은 점차 바뀌게 되는데요. 다른 그림을 하나 예를 든다면 틴토레토가 그린 똑같은 주제의 그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밤의 그림으로 바뀌어 있고요. 모든 이야기가 성스러운 성찬식으로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베로네제의 종교 재판 이후에 베네치아 그림 자체가 화려함에서 무거움으로 빛의 세계에서 약간 둔탁한 어둠의 세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식당용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수도원이나 성당의 식당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 성찬식의 의미도 있지만 떠들썩한 즐거운 연애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열이 강해지면서 작가의 해석이 빠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되면 미술은 성경의 도회가 되어버리죠.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미술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회 미술은 이 시점부터 점차 단조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들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데요. 풍경화, 풍속화, 정물화 등 근대 미술이 싹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속화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브류엘이 그린 시골 결혼식 피로연 장면인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지 않나요? 사실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미술의 세계는 상상력의 세계이죠. 상상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의 고리를 검별로 잠깐 끊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선가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는 발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술의 역사는 도전하는 인간의 상상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